이견 보호소에 반려견 짖는 소리가 떠나갈 듯합니다. 70대 노부부가 반려견 2마리를 키우기 시작해서 10년 동안 무려 100마리까지 불어났습니다. 이게 분양이 안 되면은 지금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 이게 무슨 101마리의 달마시안 영화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겁니까? 강아지 100마리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 한 시민이 이제 택시를 타고 통영의 한 산골 마을을 가고 있었는데 네. 좀 놀랄 만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한 집에서 개를 상당히 많이 키운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이 시민이 궁금해서 한번 그 집을 한번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찾아가 보니까 노부부가 사는 집에 개 수십 마리가 말 그대로 방치가 돼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이 상황을 동물복지센터에 제보를 했고 이 통영시가 나와서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반려견 모두 100마리를 구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럼 이 개를 이렇게 많이 키운 사람들은 교수님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이 강아지의 보호자는 이제 이런 7이 되신 어르신 두 분인데요. 네. 산골 생활의 적적함을 이렇게 달래려고 10여 년 전에 이곳에 집을 지으면서 잡종견 2마리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은 기초 수급자로 지적될 정도로 사는 형편이 어려워서 사료도 사다 먹이지 못하고 또 읍내에서 생선 찌꺼기를 얻어와서 끓여 먹이곤 했다곤 합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두 어르신의 건강이 이제 나빠져서 거의 누워 지내다시피 하면서 강아지가 방치되었던 모양입니다. 처음에 이제 2마리 정도를 키우다가 1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건친 결과가 되고 따로 뭐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키우다 보니까 주택에 계속적으로 임신을 하고 새끼를 낳고 계속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개체 수가. 저희가 갔을 때 그 할머니는 거의 지금 누워 계시는 상태였고 이 할아버지도 그 위치가 좀 산중턱에 있는 위치다 보니까 관절도 안 좋으시고 더 이상 그 할머니 또 병간호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키우지를 못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 화면을 보니까 어쩐지 강아지들이 좀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왜 저렇지 했더니 다 일가네요. 그렇죠. 예, 이게 저 노부부가 그럼 강아지를 돌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새끼까지 100마리까지 되었다는 건데요. 저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100마리 가운데서 한 15마리 정도는 그 어린 강아지라고 합니다. 새끼들이군요. 네, 좀 이쁘게 생겼고요. 네. 좀 온순한 편이어서 입양이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다행입니다. 85마리가 문제죠. 이게 사회와 교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성질도 좀 사나워 보이고 심지어 밥을 주려고 하는 사람도 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연이 SNS를 통해서 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와서 한번 입양을 해보려고 의사를 타진했고 가봤는데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입양하기에는 조금 여의치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85마리가 어떻게 될지 참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 정글북이나 이런 거 원작 보셨으면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사실 10살이거든요. 1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10년이면 사회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2달 만에 다시 입양이 되니 만에 결정을 돼야 된다니까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입양이 안 되면 결국은 또 이게 강아지의 목숨을 빼앗아야 될 아마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게 보살핌이 없었으니까 이게 들개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저 좁은 장소에 또 보니까 또 갇혀서 살았고요. 그 남은 85마리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통영시가 고심이 많은데요. 담당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홈맨 우리 직원들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에 좀 분양이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 홍보도 좀 하고 SNS를 통해서 시민단체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느 이제 한계에 도달하면은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런 입장입니다. 통영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 애완견들이 구조된 2월 20일부터 2달간, 즉 4월 20일까지는 보호소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요. 그때까지 입양이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입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백신 비용이라든지 뭐 중성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지금 보호 기간이 딱 한 달 남았는데 관심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한번 사료값 감당 못해서 강아지 25마리 버린 60대 이야기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 강아지나 고양이는 이게 뭐 입다가 또 헤어지면 버리는 옷이나 장난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늘 이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고무 물통에 숨겨 이사를 다니면서도 시신을 곁에 두고 사는 엽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취중진담치고는 예, 좀 센 이야기 같습니다. 예. 좀 무섭습니다. 뭐 우리 집에 시신이 있다. 뭐 여성 A 씨가 지인과 술자리에서 내뱉은 말인데요. 농담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예, 이게 사건이 5년 전 겨울로 거슬러 갑니다. 이제 당시 21살이었던 이 부부가 네.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건데요. 이 범행을 한 A 씨와 이 숨진 여성 C 씨는 이 경북의 한 휴대전화 공장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이였다고 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친구가 됐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이제 이후에 이 A 씨가 남편과 함께 주거지를 이제 부산으로 옮기면서 이 C 씨에게 좀 같이 가자고 좀 네. 제안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갈등의 이제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륜적인 장면을 보고서 굉장히 그 화가 나 있었고, 피해자가 얹혀 살게 되면서 감정적인 그 갈등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 경북에 있는 한 휴대전화 회사에서 처음에 일할 때는 사이가 좀 괜찮은 편이었는데 부산으로 와서 같이 살면서 되게 서로 간에 앙금이 많이 쌓였네요. 이 살인 사건 이유가 그러면 불륜입니까? 일단 아내 A 씨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건 발생 이후의 상황이 더 엽기적인데요. 그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네. 집안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남동생의 도움을 받아서 네. 집안에 있던 그 대형 고무통에 네네. 시신을 넣고 네. 또 냄새를 막기 위해서 세제와 네. 흙을 담아서 집 안에 보관하게 됩니다. 저 화면에 나오는 저 빨간 고무통의 네,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 차례 이사를 했는데 네. 이사를 할 때도 네. 이 시신이 담긴 고무통을 옮겨서 그렇게 네. 생활을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엽기적인 그런 행각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저 고무통을 집안에서 끼고 살았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술을 마셔서 그럴까요? 5년 동안 입을 닫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 비밀을 털어놨을까요? 술이 진실을 되살려낸 거라고 봅니다. 아하, 네. 사실 인간이라면 굉장히 괴로웠겠죠. 5년 동안 그 감추고 있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뭐 정신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이게 술 기운이 들어가면서 본인을 억누르고 있는 억압 기제가 아마 네. 좀 이렇게 봉인이 해제된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누르고 있었던 게 풀렸거죠. 그러면서 진실이 드러난 거고요. 이 두 부부가 사실 이혼한 상태이고요. 이제 저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혼을 했다 그죠? 네네. 이혼을 했고, 네. 고무통에 보관하고 있다가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네. 이제 진실을 털어놓고 그 지인이 경찰에게 신고를 하게 됐고 네. 그 신고를 받고 이제 경찰이 부산의 이 남구의 2층 집을 갔더니 이제 네. 실제로 지금 화면을 보시듯이 저렇게 방치돼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엽기적인 거고요. 굉장히 네.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5년 동안 묵혀 있었던 범죄인데 네. 이게 뭐 그 신고 이후에 40시간 만에 결국 이렇게 검거가 된 일입니다. 아마 지인도 설마 하고 경찰에 신고했을 테고 경찰도 설마 하고 현장에 가봤을 텐데 참 이게 교수님 이런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이게 술에 취해서도 이렇게 자기가 감옥에 가야 될 아주 치명적인 범죄인데 이걸 술술 자백할 수도 있나요? 네. 이쪽에 이제 죄책감이 이 사람이 이제 느껴졌을 텐데요. 네. 이제 죄책감은 이제 비밀과 연관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죄책감이라는 게 이제 불쾌한 정서인데요. 네. 그 불쾌한 정서라는 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서죠. 네. 아마도 이제 A 씨에게도 이 살인이라는 이런 죄책감이 오랫동안 무거운 짐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혼 후에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네. 일시적으로나마 이 불안을 감소시킬
진정시키고 또 이 고조감을 이제 진작시킬 수 있는 이제 음주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런 비밀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침 같이 술을 마시는 상대가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예, 그렇다 보니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그 자기가 죽인 이 사람의 시신을 어떻게 그 자기 집에 끼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마도 이제 시체를 집에 둠으로써 생기는 불안보다는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시체가 이제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더 크기 때문에 집에 이렇게 보관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내가 옆에 두고 있는 게 덜 불안하다. 그렇죠. 예, 가는 크네요. 참. 그렇지만 잃었던 가족들을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가족들이겠죠. 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가족분들도 걱정이 됩니다. 예, 사실 이제 가족분들이 가장 안타까운데 사실 이 피해 여성 2015년 12월이죠. 진주경찰서에 이제 가출 신고가 이미 됐었습니다. 가출 신고가 된 상태였네요. 예, 이제 여성이 이제 연락이 닿지 않다 보니까 이 불안한 마음에 가족들이 신고를 한 거였는데요. 근데 이후 가출 이제 신고에 의해서 경찰이 이제 수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당시에 뭐 피해 여성의 연고도 명확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뭐 주거지나 그 일대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때문에 경찰의 좀 그 수색 의지 또는 수사 의지가 조금 제대로 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 수사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법적 장치에 대한 또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가출자의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가 아니라면 이제 인권 침해의 이유로 강제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자살이나 이 납치의 경우에는 위치 추적이 가능은 하지만 역시 당사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죠. 그래서 때문에 이 가해 여성이 이제 술김에 자백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 여성의 죽음은 완전 범죄로 이제 묻혔을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1년에 가출 신고가 들어오는데 결국은 그 신고 가출한 사람이 전화 연락이 오거나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 그냥 기다린다는 이야기다, 그죠? 이게 범죄 혐의나 이런 것이 뭐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진짜 이것도 그야말로 교수님 말씀처럼 미제 사건으로 그냥 가출한 채로 이렇게 끝나버렸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번 사건 접하면서요. 그 사건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여기가 처음이 아니고요. 그 경기도 포천의 고무통 살인 이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선례가 있었군요. 실제로 거의 유사한 고무통에 이렇게 살인을 한 게 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선례가 있다면 좀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이렇게 확인하고 했던 그런 게 있었다면 이게 빨리 좀 밝혀지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출할 뭐 명백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 가출을 했다고 하면 조금만 더 탐문 수사를 해봤으면 미리 밝혀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말씀 듣고 보니까 생깁니다. 이제라도 그래도 밝혀져서 다행은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이 사람들 앞으로 어떤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그 A 씨와 B 씨는 뭐 형법상의 살인죄 그리고 사체 유기언닉죄로 뭐 처벌받을 수 있고요. 그 부산 남부경찰서도 어제 그 A 씨와 B 씨에 대해서 살인죄와 사체 유기언닉죄 그리고 남동생에 대해서도 사체 유기언닉죄로 구속을 했다고 합니다. 엄한 벌의 처벌이 있어야겠지요. 경찰이 부검통해서 사인을 규명하고 또 명확한 범행 동기도 다시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부산의 한 사학재단 소속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상습적으로 갑질을 해온 사실이 처벌은 재단 마음인 상황이라 개선이 시급합니다. 기업들 간에 뭐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내에서도 선생님들 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네요. 네, 이 사건은 이제 부산 사하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의 이른바 갑질이 이 교육청 조사 결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건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후배 교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능력 없으면 나가라. 아프면 그만둬라. 이런 등의 퇴진을 압박하는 듯한 그런 폭언을 했고 시끄럽다. 죽어버려라. 와 같이 대놓고 면박을 주거나
또 일하다가 안 쓰러진다, 죽으면 공상 처리를 해주겠다와 같은 이 모욕감을 주는 그런 발언도 했답니다. 8월 말에 제보가 들어와서 8월 27일부터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기간 중에 제보가 수차례 들어왔고 방대한 제보 내용이 있어서 올해 1월 말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달간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서 어제 학교 법인에 중징계 요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선생님이란 말은 좀 안 붙이고 싶고 그 교장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해로 빚어진 일이다. 네.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이미 사과를 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네. 흔히 내놓는 변명입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예. 그야말로 비겁한 변명이고요. 네. 사실은 이게 그 갑질을 피해 당한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오해 또 오히려 시작되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을 텐데요. 그죠? 예. 더군다나 이 교장이 다시 출근을 한다. 네. 이건 이 갑질을 했던 사람과 피해를 당한 교사가 여전히 얼굴을 맞대고 같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뭐 2차 가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교육청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청은 학교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뭐 이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 권고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그 기본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용 권한 등은 기본적으로 그 임용권자, 즉 학교 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예, 학교 재단에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할청인 교육청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2 요구 외에는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사립학교의 장에 대해서 면직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청이 임용권자에 대해서 해당 학교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그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장의 해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강제성이 있는데 그 해임을 제외한 다른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징계 요구권만 있을 뿐이고 그 강제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그 12월 18일경 그 사립학교법이 조금 개정이 됐는데요. 개정이 됨으로써 해임 이외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은 2019년 올해 3월 19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아마도 과거보다는 좀 더 그런 강제성이 강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산 사하구에 있는 이 사립학교도 지금 개정된 법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조금 애매한 여지가 있겠네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시행이 그 3월 19일부터 시행되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 인터뷰를 보면 그 이전에 이미 뭐 공고를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후에 이 법 시행 이후에 다시 재공고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살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사립학교는 누구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공공재로서 보고 법적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또 엄격하게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30분 후 계속되는 KNN 뉴스아이에서는 청정전기 미래 수소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첫 선을 보인 수소하우스 김건형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4.3 재보선 후보 등록이 오늘과 내일 실시됩니다. 결전을 앞둔 긴장된 각 당의 모습 김동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KNN 뉴스아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